다투는 부부들은 보면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순서에서 밀리고 싶지 않은 자기 돌봄의 욕구가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자기 문제가 먼저 풀려야 되고 이런 순위 다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랑은 경쟁하면 둘 다 끝장나요. 정말 고통스럽게 사는 부부들의 핵심은 뭐냐면 발작 버튼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누른다고 생각해요. 사실 알 텐데요. 부부로서 함께 몰라요. 살았으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상담하시면서 최대한 이혼을 말리시겠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은 경우도 있으세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언뜻 답이 안 나오죠. 이분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담 심리학자 이호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하는 이호선입니다. 네, 요즘 결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겠어요.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을 만나시다 보면. 저는 제 결혼이 제일 관심이 많았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잖아요. 우리 두 낯선 자가 서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이 사랑의 서약을 하고 이 서약을 통해서 평생을 약속하고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되고 이 가족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나고 그러면서 헌신을 실행하고 그 헌신 가운데 때로는 삐걱거리는 과정이 있지만 이것을 최대한 맞추어 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든 성숙의 과정과 성장의 과정을 저는 아울러서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하고 때로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안에 정말 오미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5가지 맛이. 결혼은 완성이 아니라 이제 완성을 위한 시작, 출발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교수님이 가끔 방송에서 남편을 귀염둥이라고 부르셔서요. 정말 귀여워서 그렇게 부르시는 건가요? 얼마나 귀엽게요. 말씀만 들어도 흐뭇해지는데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상담하시면서 최대한 이혼을 말리시겠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은 경우도 있으세요?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상담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능하면 우리가 서로의 변화를 통해서 합하는 삶이 얼마나 좋아요. 또 한 걸음만 변화해도 우리의 관계는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기대와 희망을 향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같이 사는 것이 더 큰 지옥으로 서로를 밀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지속적인 폭력이에요. 이 지속적인 폭력은 어떤 분들은 네가 조금만 참아 본인이 맞아 보고 그런 얘기 해야 돼요. 그 지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니 어쩌다 정말 실수를 했어. 정말 당신을 뺨을 때렸어. 아니면 밀쳤어. 손이 간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전 이거 쉽게 용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거 빠르게 용서하죠. 두 번째 폭력 들어와요. 이건 뭐냐면 일종의 간을 보는 행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너무 빠른 용서는 값싼 용서다. 이런 값싼 용서는 반드시 이어지는 또 다른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큰 폭력으로 두 번째 간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게 벌써 한 번 때리고 이 폭력은 또 가속도가 붙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밀었는데 그 다음에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고 그 다음에 온몸을 구타하고 그 밖에 또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정말 가속도가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둔감해져요. 상대방의 몸부림에 대해서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사람까지 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까지 사람이고 어디까지가 짐승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하간 지속적인 폭력이 발생했다? 이건 멈춰야 돼요. 이 결혼은 제가 볼 때는 다시 고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유든. 네네. 어떤 이유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상대가 흩어져야 된다라는 개념. 그리고 폭력은 신고해야 돼요. 이건 범죄입니다. 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심각한 중독이에요. 중독은 뇌의 반응 자체가 달라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게 알코올이 됐건 도박이 됐건 그게 마약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수많은 중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독자들은 주변에서 이 사람을 지탱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중독이 유지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 이 알코올을 계속 사다 주고 또 이 사람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인생의 뒤처리를 하느라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갈아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돌봄 때문에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중독에서 이 사람이 벗어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돌보는 자가 중독자예요.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관계 중독인 거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타인을 위해서만 사는 이런 사람들은 다 관계 중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전형적으로 이 중독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 중독자 주변에서 이 사람을 돌보는 이 사람들, 남들이 볼 때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고 선한 사람이지만 이 역시
중독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상호 공동 중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동 의존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건 서로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서로에게 각자 다른 지옥에 살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 결혼은 멈춰야 됩니다. 방송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부부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식구의 관계가 얽혀서 이 관계가 깨지는 경우, 뭐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이라든가 또 뭐 장모와의 장서 갈등이라든가 이런 갈등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중재를 잘해야지. 가운데서 아들이 혹은 뭐 딸이 중재를 잘해야지. 그래야지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중재 어려워요. 중재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이 감정의 골과 이 서로 간의 정서적인 차이와 생각의 차이와 신념의 차이들을 누가 조절할 수 있어요? 사실 남과 남을 중재하기도 힘든데 식구와 식구를 중재하는 거죠. 그럼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게 이 관계가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에 이런 고부 갈등이 있을 땐 남편에게 아내 편에 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저는 인생의 뭐 아니면 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남편이기도 하지만 아들이기도 해요. 또 장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장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딸이 이 남자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면 이런 관계가 굉장히 골이 깊은 집은 제일 먼저 떨어져 살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떨어져 살고요. 두 번째로는 경계를 선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어요. 경계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뵙거나 아니면 뭐 장인 장모님을 뵙거나 아니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뵙거나 어떤 관계든지 간에 세대 간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에는 이런 갈등 요소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계를 정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1년에 이분들을 찾아뵐 때 몇 번은 어떻게 가고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 비용을 어떻게 하겠다. 아예 부부간의 합을 정하고요. 규칙을 만들어요. 그렇죠. 규칙을 정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또 다른 분하고의 경계를 긋는 과정이거든요. 그 경계에는 합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빡빡한 경계는 안 돼요. 이거는 경계가 너무 빡빡하면 지킬 수 없는 경계가 되고요. 너무 흐물거리는 경계는 또 경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당사자, 곧 배우자를 좀 배려하지만 비율로 치자면 뭐 8대2. 내 배우자가 8, 부모님은 2 이런 식으로 하고 보통 이렇게 중재가 어려운 이유는 중재자가 눈치가 없어서 그래요. 중재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중개료라는 걸 받겠어요. 그렇죠. 중개료를 받는 이유는 그만큼 양쪽에 수요가 있어도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중개료가 좀 비쌉니까? 그런데 사이에서 중개료도 안 받으면서 조율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중개사들은 다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서 국가고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중개사로서 시험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관계 속에 시달리는 자로만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것. 사실 조금 만남을 더디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계를 선명하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이게 이 사람이 완결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스스로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 다 빠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인프라가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부부 상담이나 가족 치료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무료 상담이 이어지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족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그 밖에 수많은 지자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여러 상담 센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전문가들입니다.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여러 그 관련된 해당하는 상담들을 워낙에 많이 해서 자료도 굉장히 파일링이 많은 분들이에요. 얼마나 준비가 됐어요. 마치 오늘 내가 상담받으러 갔는데 나를 위해 준비된 자처럼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화하셔가지고 사전에 예약하시고 인프라를 기꺼이 활용하셔서 전문가, 나보다 훨씬 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나의 취약점까지 알아채서 이 부분이 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 나, 또 이 가족의 평화를 가져오도록 애쓰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이 진짜 필요한가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중재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방심하시면 안 되니까 식구와 식구 간에 빨간불이 예상된다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좋은 비결 뭐 이런 걸 말씀하실 만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인터뷰 많이 해보고 동시에 상담도 해보고 또 연구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이좋은 부부들은 몇 개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일단 사이좋은 부부들은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개별 인격으로 봐줘요. 너는 나와 하나인 짝으로서가 아니고요. 그는 그로서, 그녀는 그노로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독립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부부라는 게 사실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나란히 가는 자죠. 그래서 각자의 존재도 인정하면서 나란히 같이 갈 수 있는 따로 또 가치죠. 사실 우리가 예부터 일심동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매몰돼 있는 감이 있어요. 이심이체예요. 그렇죠. 네. 과거에 그 사람이 완전히 내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이게 사랑의 결합체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없는 삶이에요. 내가 없는 삶을 사는 부부들은 대부분 불행감을 느낍니다. 너무 매몰되거나 아니면 너무 동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나라는 존재도 어느 정도 나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배우자도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협업하면서 어떤 것이 필요할지 때로는 어떤 것을 조율해 줄지를 같이 고민하고 이 부분을 실천하는 과정을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존중감이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결혼 생활 좋다 말하는 분들은 보면 참 놀라울 정도로 배우자 욕을 안 해요. 우리가 보통 뭐 동창회 가거나 아니면 여인들 모임 혹은 남편들 모임에 가끔 이렇게 서로들 끼어서 가다 보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배우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10중 8구 다투고 싸우고 이혼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같이 이렇게 모임에 모였는데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잠자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건. 아니 너무나도 은밀하고 내밀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은밀하고 내밀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발가벗기듯이 너무나 그것도 막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로 아내가 뭐 뭘 안 해준다느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들으면서도 너무 싫지만 상상도 되는 거예요. 그건 배우자를 무대 위에 세워놓고 정말 모욕감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놀랍게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정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사이가 좋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와서는 배우자를 예뻐해줘요. 또 배우자를 챙겨요. 아껴주고.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고맙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아 너무 행복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데 어떨 땐 내가 정말 많이 배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사는 게 나의 정말 큰 복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분들이 막 아유 이거 뭐야 여기서 지금 뭐야 사랑 고백하는 거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부부를 부러워하고요. 그렇게 괜찮은 관계를 고백하는 부부들이 있으면 다른 부부들도 배워요. 겉으로는 아니 그런 말을 오그라들어서 어떻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러워하는 거죠. 부러워하죠. 심지어는 그것도 배우기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다가 또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은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각자 생활이 꼭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은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24시간 들러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관계는 피부 같아서 계속 들러붙어 있으면 진물이 나요. 환기가 돼야 된다고요. 저는 보통 부부들 24시간 함께 있는 부부들에게 하루에 3시간은 무조건 나가 계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각자 떨어지면서 각자의 생활 속에서 일종의 환기도 되고 그립기도 해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동시에 나의 일상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일상이라는 건 이런 거죠. 아내가 다른 모임을 가요. 아내가 무슨 학습 공간을 가요. 아내는 아내의 취미 생활을 해요. 그 취미 생활을 하는 걸 남편이 막지 않아요. 대신 아내는 몇 시에 나갔다 몇 시에 들어오는지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그게 일종의 루틴처럼 일상이 되게 되면 남편은 아내가 무슨 요일날 몇 시에 나갔다 몇 시에 들어온다는 걸 예측이 가능하죠. 예측이 가능한 집은 잘 살아요. 이 예측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예견할 그래서 내 통제 범위 안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나도 즐기지만 내 배우자에게 안심을 주게 하는 행위예요. 좋은 부부들은 불안을 낮춰요. 상대가 의심하기 전에 이 사람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미리 알려주어서 이 사람에게 대비하게끔 하는 거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서로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거든요. 또 하나 사실 이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호칭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을 참고로 귀염둥이라고 네. 평소에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귀염이. 그런데 이건 우리 둘만의 이야기예요. 제가 어디 외부에 나가서 제 남편을 그렇게 부르진 않겠죠. 그런데 요새 부부들 제가 정말 안타깝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욕을 너무 많이 해요. 말할 수 없이 욕을 많이 하고요. 추워도 욕이 들어가기 춥고 더워도 욕이 들어가기 더워요. 이 얘기는 참 서로에게 이 집은 욕이 통용되는구나 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욕이라고 하는 건 서로의 존재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야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해라. 너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해라. 아빠 같은 남자 없다. 엄마 같은 그런 여인 없다. 엄마 아버지 같이만 이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배우자를 아이들 존재 앞에서 아주 높고 고양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최고의 부부예요. 이런 요소들을 어떤 부부는 한 가지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은 2가지 그 이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훌륭한 부부다. 2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 엑설런트다. 3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면 베스트다. 그 이상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제가 볼 땐 그 집이 천국이다. 서로 존중하는 부부, 상대방의 험담을 하지 않는 부부, 따로 또 같이 각자의 생활을 아껴주고 존중하는 부부, 그리고 서로 욕을 하지 않는 부부,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높여주는 부부.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부의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꼭 저희 부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바로 네. 농담이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짝이랑 결혼해서 지금 46년째 함께 연인처럼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거든요. 46년째라고 하면 네. 다른 분들이 지금 한 90쯤 되신 줄 알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각자의 생활 영역을 존중해요. 그래서 제일 이해 못하는 거, 나 남편에게 허락받을게, 나 아내에게 허락받을게, 이런 거 없어요.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으면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행 가기로 했어. 누구누구랑 갔다 올게. 그럼 잘 갔다 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각
각자의 일정을 캐묻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얘기해요. 아, 나 내일은 9시 반에 들어와. 아, 나 내일은 책과 삶 녹화 있어. 서로의 일정을 공유는 해요. 아, 내일 귀가 예정 시간 얘기해주고 집에 들어갈 때 몇 시쯤 도착 예정 뭐 이런 거 문자 해주고. 이게 전형적인 좋은 부부들의 특성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의 내일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측에 따라서 나의 삶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이 사람이 언제쯤 어디 있겠구나 안심이 되죠. 언제쯤 들어오겠구나. 그럼 나의 시간도 거기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겠죠. 이게 뭐냐면 내가 알려줌으로 그녀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알려주면서 그녀에게 안심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분명한 건 이렇게 잘 지내는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도 있어요. 네. 그 맹점은 뭐냐면 사람이 늘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지내는 부부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때로는 약간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부부들도 있어요. 겉은 굉장히 멀쩡한데 안쪽에는 약간 공허함 같은 거를 갖는 부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합이 딱딱딱 맞는 부부들 중에는 몸의 합이 또 안 맞는 분들도 계시고요. 부부로서의 구색은 갖추고 있지만 이 간절함이나 뜨거움은 또 없는 집인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간절함 없어도 살아요. 뜨거움 없어도 살아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육각형은 없고 그 중에 하나 뭐 그 중에 두 개가 행복하면 또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니까요. 저희는 그래서 저녁에 만나면 먹어도 30분에서 1시간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고 일상의 대화는 그렇지만 어쨌든 부부가 함께 꼭 여행을 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계절에 한 번씩은 짧은 여행 그리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긴 여행을 가서 여행을 가보면 일단 24시간 함께 있게 되니까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여행 가서도 저희는 대단한 거 하진 않아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자동차 빌려서 소도시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들면 머물고 충분히 누렸으면 다음으로 떠나고 뭐 일정에 쫓기지도 않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고 뭐 또 대단한 관광지 막 구경하러 길을 쓰고 다니지도 않고 어느 때는 그냥 시내 바닷가에 앉아서 한 4시간 5시간 사람 구경하고 그냥 흐르는 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인데 잘 살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만하면 됐고요. 그리고 또 아니 남이 뭐라 그러거나 간에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다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행복을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행복을 오르가즘으로 알고 생각을 해요. 행복은 오르가즘이 아니에요. 막 짜릿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막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건 없어요. 별일 없으면 행복한 겁니다. 이 부부들이 서로에게 나는 이런 걸 원해 라고 이를테면 아마 요청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건 이런 거야. 나는 화가 났을 때 난 이렇게 해줘. 이게 바로 발작 버튼하고 안심 버튼이에요. 둘 이상의 관계가 함께 관계를 맺으면 때로는 수직 관계, 때로는 수평 관계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생겨나면 이때는 조금 더 3차원적인 입체적인 관계가 되고요. 근데 모든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관계 안에는 다 두 개의 버튼이 발생해요. 어느 누구 사이에든. 그게 하나가 발작 버튼, 또 하나가 안심 버튼이에요. 발작 버튼. 내가 너무 싫어하는 이 말 들으면 난 정말 돌아버려. 일종의 분노 방아쇠가 그렇죠. 트리거라고 하는. 그리고 이런 행동 나 완전히 뚜껑 열려. 난 정말 미추어 버리겠어. 이거 다 우리의 발작 버튼인데 재밌는 게 정말 고통스럽게 사는 부부들의 핵심은 뭐냐면 발작 버튼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어떤 부부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발작 버튼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누른다고 생각해요. 사실 알 텐데요. 부부로서 함께 몰라요. 살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동사라서 계속 변해요. 힘든 게 달라져요. 이거 전혀 모르고 하나만 있다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만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의외로 많거나 혹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난 얘가 이 말을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저 말이야. 나는 당신이 이 행동이 싫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아니야. 이런 경우가 상담 현장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안 해야 될 걸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면 발작 버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초반에는 그렇게 신혼부부들이 많이 싸우죠. 그거 싸우는 이유가 발작 버튼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계속 누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혼 생활 20년, 30년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엔 알고 누르죠. 알고도 누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초반에 그렇게 싸울 때 우리가 굳이 그런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이 알려주고 물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거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요. 난 이 말이 참 힘들더라. 난 이 행동이 참 고통스럽더라. 알려주시고 대신 아주 구체적이어야 되고 행동도 딱 정지 화면에 그 환경 속에 바로 그 행동. 이렇게
그렇게 제한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고. 그래야 이 사람도 이걸 알아듣고 알아채고 조심하거나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시간도 좀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그래도 3개월은 줘야 돼요. 잘하도록 다시 알려주기도 하고 조금 좋아지면 노력하는 걸 보면 칭찬도 해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것. 내가 싫어하는 네 행동을 네가 고쳐야 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내 행동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 당연히 이것도 알려주고 동시에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볼 때 상상 말고 질문해야 돼요. 대부분 안다고 착각해요. 상상해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내가 너를 몰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알면 그렇게 삽니까? 알면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 내가 하고 있는 이 안다는 건 오히려 상상하면 안 되고요. 이건 망상에 가깝고 오히려 오해를 유발하는 착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상 말고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여보, 당신은 어때? 당신은 어떤 말이 힘들어? 어떤 행동이 많이 고통스러워? 내가 한번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줄여볼게. 알려줘. 그러면 나는 내 거 알려주고 상대방의 걸 물어보면 서로 간에 덜 누르겠죠. 노력하겠죠. 이 물어보는 질문만으로도 배려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보통 많은 분들이 이혼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다투면 다 해요. 다투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혼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이럴 때 나를 위로해주지 않더라. 이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더라. 이 사람이 나에게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방치하더라. 문제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행동 이후의 태도. 그럼요. 풀어주려는 그 노력, 또 나와 함께 해주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실현, 또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파트너로서 이렇게 나를 풀어줬으면 하는 기대가 전멸, 곧 사라지게 되면서 사실상 이 결혼관계가 끝났다고 느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발작 버튼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심 버튼 아는 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저와 제 남편 같은 경우는 제 남편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저희도 가끔 다투죠. 다투면 저희 남편은 제가 화가 났을 때 저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입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를 데리고 식당을 가요. 일단 먹여요. 약간 서먹한데도? 상관없어요. 네. 전 또 안 먹는다고 하지만 먹잖아요. 네. 괜찮아요. 그럼 또 네. 풀려요. 그렇죠. 근데 저희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음식으로 풀리는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물어봤죠. 여보, 자기야, 우리가 다투었을 때나 당신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자기를 그냥 조금 놔두래요. 얼마나 오랫동안 놔둘까? 하루나 이틀 정도 놔두래요. 당신이 화가 풀렸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밥 먹자 그러면 풀린 거래요. 이건 뭐냐면 우린 규칙을 얘기한 거예요. 결국 좋은 규칙을 가진 집은 좋은 구조를 만들고 좋은 구조를 만든 집은 결국 좋은 고백을 해요. 나쁜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은 나쁜 구조를 만들고 나쁜 구조 끝에 나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좋은 부부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 발작 버튼과 이 안심 버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건 뭐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계속 바뀌니까 가끔 물어봐 주면서 이 사람의 변화도 읽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좋은 부부 또 괜찮은 부부들 또 이혼을 하지 않고 더 괜찮은 선택을 위해서 애쓰고 서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한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화가 나고 힘들었을 때 나를 이틀만 그냥 놔둬줘 하는 건 일종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겠네요. 힘든데 어디론가 잠시 머물고 싶은. 근데 상대방이 배우자의 방어 기제를 기다려줘야지. 무슨 소리야? 나랑 얘기해서 풀어. 당장. 당장 풀어. 이건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알고 그 방어 기제를 기다려주는 지혜도 필요하겠군요. 물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네. 그게 왜 그러냐면 부부가 다투는 가장 힘들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속도예요. 어떤 사람은 속도가 빨라요. 바로 풀고 싶고 그쵸? 어떤 사람은 사흘 기다리고 시간이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도를 조절할 때 처음에 모르니까 속도 조절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뭐 헛발짓을 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갔는데 약속이 어그러졌다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서로 간에 좋은 규칙,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알려주면서 이 과정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율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 속도의 차이를 서로 알고 알려주는 과정인 거죠. 이것만 해도 훨씬 더 안심이 되죠. 보통 내 마음을 알아달라라는 요구를 많이 하는데 내가 네 마음을 알아줄게 라는 질문이 선행돼야 되겠네요. 아니요. 내 거 먼저 알려줘야죠. 내 걸 알려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달라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알려줄게. 너도 네 마음을 알려줘. 그렇죠. 이런 단계. 근데 이런 거 할 때 많은 부부들이 20곡에 많이 해요. 맞춰봐. 그래요. 근데 20곡에 다 틀려요. 네네. 맞출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주관식, 객관식도 안 돼요. 사지선다, 오지선다 안 되고요. 그냥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면 금방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쉬운 방법을 안 하니까 상담 현장에 저를 만나러 오셔서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과 공간과 고통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제서야 거기서 서로의 규칙을 발견한 다음에 이 규칙을 천천히 수행해 가면서 서로를 그때서야 서로의 참맛,
참맛을, 참 기쁨을, 그 다음에 안심을, 또 예측을 거기서 이제 경험하면서 우리 집 괜찮구나, 우리 집도 변화할 수 있구나, 이런 새로운 방식의 발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방송에서 문제 있는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표정이 착 풀리는 걸 보면서 사실 저 부부가 한 일은 진즉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하는 솔루션이 대단한 솔루션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와요. 저희는 질문만 하면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그들이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플러스로 저희가 한두 가지 얹을 수 있겠지만 상담에서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자는 답도 가지고 온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은 내 앞에 있는 거울만 보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자기 인생을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조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조망의 방법을 상담사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담하는 사람도 이분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물론 다른 사례를 통해서 이 집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혹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에 이면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 전문가들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토리를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자기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정리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일종의 조망 능력하고 연결되고 이걸 우리는 객관화라고 부르죠. 상담사가 우리 부부 머리 위에 드론을 띄워주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역시 좋네요. 네, 네. 드론. 네. 그래서 우리 부부를 관찰하다 보면 우리 부부가 스스로 답을 찾는다. 가끔 교수님 상담해 주시는 거 보면 부부의 문제의 이면을 들여다봐서 그 핵심 원인을 판단해서 아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남편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서로가 알 법도 한데 서로 모른 척 했거나 모르고 있었던 경우, 알게 되면서 풀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은 바로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얘기하죠. 어쩌면 우리는 바로 앞에 그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사람의 감정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요. 세월은 우리 가운데 사실 가장 밝게 보여야 될 것을 가장 어둡게, 가장 마지막 후순위로 발견하게 하는 이런 약간 안타까운 지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다투는 부부들은 보면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순서에서 밀리고 싶지 않은 자기 돌봄의 욕구가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자기 문제가 먼저 풀려야 되고 이런 순위 다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랑은 경쟁하면 둘 다 끝장나요. 그래서 두 존재, 두 사람, 그리고 이 값진 삶을 살아가고 좋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뭐 너와 나 사이 경쟁을 시작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이 이거는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상담사들이 보여주는 거죠. 당신이 원했던 이 지점이 사실 여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간절했던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이 지점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가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눈을 씻기는 과정이다. 그건 구조를 볼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는 주로 구조를 많이 봅니다. 그 구조 속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내 배우자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본다는 건 이렇게 조망하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요. 구조를 안 보면 여러 것만 보고 살았던 그렇죠. 거죠. 심지어 한쪽 눈을 가리고 살았던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르시네요. 네. 정말 정확한 표현이신 걸.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말에 옆에 보면 이렇게 주변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눈을 가려놓죠. 눈 가리게 해놓죠. 서로에게 이 눈 가리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세월 동안에 우리는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앞 말고 더 넓은 영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이제 보게끔 하는 과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소통이 잘 되는 부부들은 어느 한쪽이 혹은 번갈아가면서 살짝 양보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대단한 양보를 하는 거죠. 모르고 하는 양보도 있고 알고 하는 양보도 있는데요. 알고 하는 양보가 진짜 위대한 양보예요. 왜냐하면 알고 하는 건 하기 어렵거든요. 알고 해야 된다는 건 나의 것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그 빈 공간을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건 마치 손님이 왔을 때 안방을 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대단한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희생을 그래 상대방이 알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부의 핵심은 내가 양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보를 알아봐 줘요. 양보를 인정해 줘요. 양보를 고마워해요. 양보를 기억
기억해요. 양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양시켜요. 고귀하게 만들고 양보를 기꺼이 한 자의 그 희생과 아름다움을 기억해서 그걸 기념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해요. 양보를 기쁨으로 만들어주는 거네요. 네,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면 저는 연극하라고 얘기해요. 연기를 해라. 연기를 해야죠. 어.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 세월이 짧지 않잖아요. 꽤 길죠. 근데 내 감정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이거는 내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연기는 끝난 거예요. 연기가 아니죠. 이건 날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반지, 모든 액세서리는 다 가공이 돼 있습니다. 가공된 아름다움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다 가식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원석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공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가공은 아파요. 가공은 힘듭니다. 깎아야죠. 그럼요. 깎아내야 되고 갈아내야 되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석이 보석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 중요한 건 내가 너를 깎는 건 괜찮은데 내가 깎이는 건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양보의 지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때로는 이 원석이 갈리는 지점이라고도 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 것을 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린 사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랑은 저는 엄청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랑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뻔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취약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냥 작은 거 하나 내어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걸 넘어서면 안 돼요. 대신 내 배우자가 진짜 고마운 수준이고 이 부부가 잘 되는 부부가 있다면 이 부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요만큼 내어줄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이 사람이 요만큼 날 내어준 거야. 이걸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이 이만큼 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요거밖에 안 내주지?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이만큼 내줬지. 고마워. 아, 고맙죠. 난 당신이 얼마나 했었는 줄 알아. 속으로는 좀 더 내놓지 할 수 있어요. 그럴지언정 연기를 해서. 그럼요. 그래서 저는 부부는 서로 선생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은 제자보다 더 시선이 넓어야 되고요. 선생은 제자보다 상대를 더 품어줘야 되고요. 선생은 제자보다 상대를 더 많이 용서해야 돼요. 이런 상호 선생 개념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이라는 게 누구는 종재기예요. 누구는 넓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발생할 때 보면 이게 관계의 문제일 때도 있어요. 근데 개인 인격의 문제일 때도 있어요. 개인 인격의 문제라면 이 인격을 조금 더 수양해야 되는 거고요. 관계의 문제라면 관계대로 풀어갈 수 있어요. 요거는 일단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맞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연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하는 연기에 달려있다. 연기에 따라 상대방도 배역을 결정한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로미오 하면 넌 줄리엣 할 수 있거든요. 예. 네. 혹자는 연기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배우가 연기할 때 얼마나 진심인데요. 그러면 메소드 연기, 마음을 다해서 연기하는 심지어 거예요. 연기하다 사랑에 빠져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60은 연기다. 원래 8할까지 갈까 했는데요.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좀 우리의 삶이 너무 그렇죠. 각박하니까요. 제가 볼 땐 60%는 아니 연기가 별겁니까? 오늘 굉장히 인물 좋아 보이세요. 네. 너무 깔끔하시네요. 대충 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죠. 마찬가지요. 별로 안 뚱뚱하시네. 이런 거는 아니죠. 네. 근데 분명한 건 내 배우자도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받고 싶어요. 곧 연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신조가 생방일치, 생활과 방송이 일치한다. 그래서 출연자에게 대하듯 집에 가서 아내에게 대한다. 인생 피곤하시겠어요? 열심히 좀 살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어쨌든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어떤 부분을 알려주고 또 어떤 부분을 배려하고 어떤 부분을 연기하고 또 어떤 부분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인생의 과외 선생님 심리학자 이호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 아나운서 김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